빠방하이, 이제는 유사연의 코믹물이 되어버린 명탐정 코난. 그래도 과거에는 한 호러 했었죠. 오늘은 코난 속 유독 무서웠던 공포 에피소드만 모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코난 공포 에피소드 탑 12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찾아온 으스스한 중세 미술관. 경비원 2명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열일 중인데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철갑옷 소리. 이내 철갑옷 소리는 점차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두둥 검을 쥔 기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죠. 멘붕에 빠져버린 경비원들. 며칠 후 중세 미술관에서 갑옷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소문을 들은 미란이는 코난과 유명한에게 미술관을 방문하자며 떼를 쓰고 결국 방강제로 둘을 데리고 갑니다. 억지로 끌려온 탓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미술관 구경. 그에 반해 미란이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림을 감상 중이네요. 그때 이 모습을 본 미술관 관장 오치아이는 미란이에게 말을 걸어오고 자신의 미술에 대한 열정을 설명해주는데요. 미술관의 미술품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다니 리스펙. 바로 그 순간 맨손으로 액자들을 건드린 미술관 직원 구병태. 안색이 확 변한 오치아이는 그에게 호통을 치는데요. 동시에 미술관 사장인 마나카가 나타나 철거 계획을 위해 건축과와 함께 둘러다본 뒤 자리를 떠나죠. 네, 얼마 전 파산한 미술관의 전 사장으로부터 미술관을 인수받아 미술관을 철거하고 호텔을 지을 계획이라고. 어찌됐든 계속 미술관을 둘러보는 중 방 하나를 발견한 세 사람. 궁금증을 못 이긴 채 문을 열어보는데요. 어두컴컴한 조명에 으스스한 전시실 내부. 당장 뭐가 튀어나올 법한 분위기네요. 한참 둘러보던 중 천벌이라는 영화를 발견한 미란이. 경의 기사가 악마를 봉인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 섬뜩하면서도 압도되는 작품에 소름이 쫙 돋는데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두둥 목에 칼이 관통한 채 벽에 박혀 죽어있는 마나카 사장. 너무나도 잔혹한 살인 현장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다행히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있어 범인을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CCTV를 둘러본 결과 갑자기 갑옷이 움직이더니 마나카를 사정없이 칼로 베어버리고 벽에 꽂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상상도 못한 범행 방법과 잔인한 장면들로 인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그 순간 CCTV 속 마나카 사장이 종이에 무언가 쓰는 걸 발견한 코난. 역시 피 묻은 시신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는데요. 종이를 펴내자 구병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는 강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었죠. 사실 구병태는 남몰래 미술품을 팔아치워왔으며 이는 모든 미술관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모든 정황이 들어맞는 상황이지만 어째 쎄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는 코난. 몰래 감시실로 들어가 사건 현장 CCTV를 돌려보는데요. 마나카 사장이 종이를 보고 놀라는 모습과 볼펜이 발견되었을 때 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 미술에 관심 없는 구병태가 천벌을 따라했다는 의문점을 포착. 결국 코난은 미술관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리해내는데 성공하죠. 범인은 바로 미술관 관장 오치아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소 미술품에 대한 애정이 열렬했던 오치아이 관장. 그는 미술관을 강제적으로 인수해 철거하고 호텔을 지으려 했던 마나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모두가 잠든 새벽 몰래 기사 갑옷을 입고 살해 계획을 공모. 정의의 기사가 악마를 봉인하듯 마나카를 처참히 살해한 거죠. 또한 미술관 직원 구병태가 미술작품을 허위대하고 몰래 외부로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 그를 완벽한 살인 용의자로 뒤집어 씌운 거라고. 사실 종이에는 이미 구병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마나카 사장을 방에 오게끔 유도한 뒤 검으로 무참히 베어버렸는데요. 구병태가 범인이 아님을 아는 마나카는 볼펜으로 진상을 밝히려 했지만 그 펜은 안 써지는 볼펜이었고 CCTV는 마치 그가 구병태라는 글씨를 쓴 것처럼 찍게 된 거죠. 와? 상당히 잔인한 살해 수법도 그렇고 으스스한 미술관 분위기도 그렇고 등골이 오싹하게 무서웠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수상한 편지를 받고 스산한 섬으로 향하는 세 사람. 그 편지에는 보름달이 뜨는 밤 월영도에서 그림자가 사라져갈 테니 조사해달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의뢰자는 임승규로 무려 의뢰비 500만원을 미리 보냈죠. 이후 섬에 도착한 유명한 일행. 먼저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임승규라는 사람에 대해 묻는데요. 누둥. 알고 보니 그는 이미 12년 전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피아노를 치며 죽었다고. 소름. 계속해서 단서를 찾아나가던 와중 의사 이성미와 마주칩니다. 이성미는 임승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재 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며 전 이장의 제사가 있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이야기하죠. 이후 도착한 세 사람은 커다란 피아노를 발견하고 저주받은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2년 전 보름달이 밝게 뜬 어느 야심한 밤 우연히 주민화관을 지나던 비서 정명화는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에 섬뜩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안을 들여다본 그는 전 이장 이사
이사무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때 들렸던 피아노 연주곡은 월광이었다고. 네, 오늘이 바로 당시 사망한 전 이장 이사무의 제삿날이었죠. 그렇게 제사가 마무리될 즈음 갑자기 2년 전 들렸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이장 선거에 나섰던 김영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의사 이성민은 김영구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장 정리 후 숙소를 향하던 세 사람. 바로 그때 빤히 의뢰 편지를 살펴보던 코난은 편지가 연쇄 살인을 예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신이 머물고 있는 사건 현장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죠. 그렇게 돌아온 세 사람은 곧바로 피아노를 살펴보고 직접 피아노를 쳐보던 미란이는 악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육지에서 경찰들이 찾아와 사건의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 그렇게 순조로운 조사가 진행되나 싶었지만요. 두둥. 2차 피해자 발생. 사건 조사가 끝날 무렵 월광 제2학장이 들려오고 그곳에는 칼에 찔려 사망한 박진수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이번에도 의사 이성민은 박진수의 사인을 알리고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 모두 동일하게 악보가 남겨져 있다는 단서를 보아 두 살인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일축합니다. 아까부터 뭔가 깨림직한 코난. 혹시나 싶어 악보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피아노 왼쪽 건반부터 순서대로 알파벳을 대입하여 악보 속에 숨겨진 암호를 푸는데 성공하죠. 알고 있겠지? 다음은 네 차례라는 거. 지옥불의 원한을 풀지어다. 소름. 바로 그때 2년 전 사망한 피아니스트 임순규 역시 금고 안에 악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코난과 경찰 아저씨는 서둘러 열쇠를 찾으러 가는데요. 열쇠를 찾던 도중 코난은 문득 월광 소나타가 총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채고 서둘러 주민회관으로 뛰어가 봤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남겨진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조사하던 코난은 피아니스트 임순규가 남긴 악보를 건네받고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태. 코난은 유명한의 목소리를 빌려 신들린 추리 시작. 범인은 바로 이성미라는 것을 밝혀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임순규는 죽은 4명과 마약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순규는 그들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이내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진 4사람은 그와 가족들을 집에 가둔 채 불을 질러버렸다고 하죠. 임순규의 아들 임성민은 이성미라는 여성으로 둔갑. 4사람에게 복수살인을 한 겁니다. 던지는 불길 사이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임성민. 코난은 그를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웠던 임성민. 하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참 마음 아픈 에피소드네요. 평화로운 오후 공놀이를 하던 소년 탐정단. 바로 그때 웬 여성이 대낮부터 와인을 마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오지랖도 넓은 아이들. 곧바로 여성에게 말을 거는데요. 여성의 이름은 고미리로 알고 보니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이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며칠 후 꽃이 만개한 식물원에 방문한 고미리와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미소를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어쩐지 아름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서둘러 식물원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미아 방송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이와 만나게 됐죠. 미아가 된 아름이를 보호하고 있던 건 화장품 브랜드 사장 민호평으로 벤틀하고 마음씨 좋은 그는 고미리와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다음날 공원에서 만난 민호평과 고미리. 어쩐지 고미리는 그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을 바꿨는데요. 음식도 잘하지, 아이들에게 한없이 상냥하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던 고미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며 공개 프로포즈를 합니다. 며칠 뒤 고미리의 초대를 받은 아이들과 브라운 박사. 고미리는 그런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민호평은 이미 집에 와 있답니다. 목에 걸린 반지가 바뀐 걸 보니 어째 결혼 프로포즈를 받은 듯하죠. 계단을 오르던 코난 일행은 멀리서 벨소리를 듣고 식사 자리에 도착하자 민호평이 난간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두둥. 이내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해버린 그. 안타깝지만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하고 말았죠. 목격자도 넘쳐나겠다. 그저 사고로 일축하려던 그 순간 쉽게 넘어갈 코난이 아니죠. 사건 현장을 살펴보던 코난은 마침내 범인을 찾아냅니다. 범인은 바로 고미리.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민호평. 고미리는 그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빼돌렸는데요. 이후 난간 앞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그가 방심할 수 있도록 트릭을 만들어 놓았죠. 벨소리가 울리자 잠에서 깬 민호평은 난간에 있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썩어있던 난간은 순식간에 부서져 그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밀했던 고미리는 평소 민호평이 시력이 나빠 렌즈를 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가 잠든 사이 한쪽 눈의 렌즈를 빼버렸고 양쪽 시력의 차이로 원근감이 어긋났던 민호평은 더욱 쉽게 트릭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들리는 뭉치의 비명소리.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 그곳엔 이미 사망한 많은 남성들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과연 고미리
김대리는 몇 명의 남자들을 한 걸까요? 소름. 짧지만 강력했던 에피소드, 착한 줄만 알았던 그녀의 반전 모습은 정말 충격이네요. 요즘 따라 마땅한 의뢰도 없고 따분하기만 한 소년탐정단. 그때 옆반 친구가 실종 사건을 의뢰하는데요. 와, 알고 보니 집 나간 고양이 미미를 찾아달라는 거였네요. 방과 후 고양이 수색에 나선 소년탐정단. 이 골목 저 골목 아주 샅샅이 뒤져봐도 어째 미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가정집 창문에서 미미를 발견하죠. 근데 미미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온몸에 새빨간 피가 잔뜩 묻어있던 건데요. 상태를 보아하니 딱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서둘러 코난이 향한 화장실엔 성인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욕조에 머리가 담가져 있는 걸로 보아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급히 경찰서에 신고한 아이들은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안에는 작가 강주용이 시체 같은 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취하죠. 네, 이미 시신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 분명히 신고 이후로 집을 나간 사람은 없었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니요. 혹시 모르니 집안을 전부 살펴보아도 시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이때 집주인 강도훈이 등장하고 한참 동안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그는 잠든 강주영 몰래 방의 이곳저곳을 탐색하는데요. 하지만 이럴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들은 모두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노. 야심한 밤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 위에서 만난 소년탐정단. 창문 너머에는 강주영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턱을 괸 자세로 몇 시간을 유지하다니. 이에 수상함을 느낀 코난은 몰래 집으로 잠입. 강도훈이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침내 범인을 추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강도훈. 골프채를 든 그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코난을 노려보는데 이윽고 코난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코난은 그를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다닙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강도훈은 죽은 형의 분장을 한 채 코난을 찾아 나서는데요.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지만 코난의 기지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강도훈은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형인 강주용에게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로 형은 계속해서 동생에게 돈을 갈취하며 방탕한 삶을 지속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강도훈은 결국 자기 손으로 형을 살해하고 말았죠. 사라진 줄 알았던 시체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훈이 죽은 형의 분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경찰이 시체를 찾는 틈을 타 재빨리 변장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창문 옆에 나무를 통해 빠져나간 거죠. 사라진 시체도 소름이지만요, 코난을 죽이려 따라다니던 강도훈의 모습은 진짜 충격이네요. 사건의 의뢰를 받고 깊은 숲으로 향하는 네 사람. 바로 그때 멀리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성, 붉은색 부츠에 붉은 코트, 그리고 섬찟한 표정, 소름 그 잡채였죠. 이후 숲을 빠져나와 목적지인 별장에 무사히 도착한 코난 일행. 뒤따라 의뢰인인 둘째 오빠의 동창생 일행들까지 도착합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미란이는 산에서 보았던 붉은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자 어디에서 봤어? 숲에서요. 진짜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네. 15년 전 이곳에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별장에 놀러간 한 커플. 평소에 남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스토커가 침입을 하고 남자를 무참히 살인했다고 하죠. 이후 스토커는 붉게 물든 코트를 입은 채 숲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별장에 놀러온 동창생 1원. 붉은 여자를 목격했다는 경선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후 다같이 숲속으로 들어가 붉은 여자를 찾아봤지만 별다른 수확 없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실종되어 버린 경선이. 숲을 샅샅이 살펴봐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한 달 뒤 깊은 늪에 빠져있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친구를 떠나보낸 후 일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추모의 개념으로 매년 이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무거운 분위기도 잠시. 저녁 식사를 마친 일행은 각자 할 일을 하기로 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라 그런지 먼지가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 어찌저찌 1층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은 2층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동창생 일원 나수미와 합류합니다. 어때? 많이 뜨거워? 아니요, 딱 좋아요. 그럼 우리 빨리 청소하고 첫 번째로 와서 목욕하자. 좋아요. 그렇게 해요. 머지않아 이 목욕물에는 붉은 토마토가 가득 채워지고 그 속에는 동창생 일원의 시신이 발견되죠. 이후 경찰이 출동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3명의 용의자들 모두 확실한 살해 증거가 없는 상황. 세라가 사건 현장에서 가져온 토마토를 유심히 살펴보던 코난은 토마토가 물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범인을 추리해내는데 성공하죠. 그래, 진짜야. 붉은 여자로 변장한 건 나였어. 경선이를 죽게 내버려둔.
비겁한 녀석을 찾아내고 싶어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2년 전 경선이는 붉은 여자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붉은 여자로 분장하여 친구들을 놀래주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이때 경선이와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동구였죠. 그렇게 동구가 일행을 유도하여 숲속의 약속 장소까지 인도하면 붉은 여자로 분장한 경선이가 등장하여 모두를 놀래키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경선이는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그녀를 보고도 겁에 질린 동구는 이 모든 상황이 연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끝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후 나수미는 경선이를 죽도록 방치한 범인을 찾기 위해 몇 년간 별장에서 붉은 여자를 연상시키는 짓을 벌인 거고요. 끝내 동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죠. 붉은 여자의 소름 돋는 작화, 숲속을 배회하는 범인의 그림자, 동창생 일행들 간의 특유의 섬뜩한 분위기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에피소드, 특히 공포괴담 단골 손님이었던 빨간 마스크를 연상시켜 더욱 몰입감이 넘치는 에피소드입니다. 독후감 숙제를 위해 베이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 탐정단. 코난은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동 서적들이 유치하다면서 툴툴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동 서적 책장 옆에 외국 서적들이 모두 거꾸로 넣어져 있는 것을 발견. 이게 뭐지? 또 추리병이 도지려는 순간 관장이 오더니 이런 건 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며 빼앗아가 버렸죠. 그 순간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 호기심에 가득 찬 소년 탐정단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만 정원 초과라고요. 물론 뭉치가 듬직하긴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 포함 8명인데 정원 초과라니 뭔가 찜찜한 이 상황.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며칠째 실종된 도서관 직원인 김도서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무단결근에 연락이 뚝 끊겨버리고 지금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에 콜롬보 반장은 도서관 내부에서 실종되었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유식 관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끝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죠. 도서관이 폐점한 늦은 오후 소년 탐정단은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수상한 관장. 수납장에 있는 책을 꺼내더니 이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던 코난은 시체가 도서관에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고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나유식 관장이 바로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 도서관 불을 켜버리는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죠. 이 소름돋는 눈빛 좀 보세요. 그때 표지가 없는 책들을 찾아낸 코난은 책 속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관장은 몰래 마약을 수입해서 팔고 있었고 직원인 김도서가 발견한 걸 알게 되어 살해한 것. 일단 결론이 났으니 경찰에 신고부터 하려고 했지만요. 이상하게 모든 전화기가 먹통인 상황. 일단 김도서 씨의 시신을 찾아보기로 하고 열람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신을 찾는 도중 뭉치의 몸무게 때문에 책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본 코난은 몇 시간 전 엘리베이터를 탄 것을 생각해내고 시신의 위치를 단번에 간파하죠. 하지만 하필이면 코난의 뒤에서 관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쇠파이프를 등 뒤에 숨긴 채 서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던 아이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따돌리는데 실패하나 했지만 미리 U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게임 오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걸로 마무리. 범인임이 밝혀진 후 본색을 드러낸 나유식 관장의 표정은 진짜 소름인데요. 몇몇 장면과 소름 끼치는 효과음 때문에 더욱 공포스러웠다는. 요즘 따라 몸살이 계속되면서 컨디션이 안 좋은 미란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습니다. 어느덧 진찰을 마치고 문 밖을 나서던 세 사람. 진료를 받으러 온 할아버지와 마주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유령이 자주 나타난다며 언제든지 궁금하면 따라오라며 도발 아닌 도발을 시전하죠. 바로 낚여버린 유명한. 그렇게 속전속결로 도착한 낡은 고시촌 빌라. 주변에는 낡은 폐건물에 짓다가 중지된 건물까지. 아주 귀신 나오기 딱 좋은 느낌인데요. 미란이는 기분이 별로라며 둘을 밖으로 이끌어보지만 쉽게 말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빌라 안까지 들어오고야 말았다는. 이 집에는 원래 8명이 살았었는데 허구한 날 귀신 소동 때문에 모두 나가고 지금은 4사람만 살고 있다고. 시간이 흘러 귀신을 기다리던 3사람은 깜빡 잠에 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가라고. 그 순간 잠에서 깬 미란이는 스스로 켜진 텔레비전에서 귀신의 형상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 경기에서 새빨간 피가 흐르질 않나, 창밖에서는 초록빛의 유령이 나타나질 않나, 아주 쉴 틈도 없이 모두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이후 겁에 질린 2사람이 서둘러 빌라를 떠나려 하자 코난은 유명한을 잠들게 한 뒤 미심적인 부분들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코난은 무언가 결심한 듯 빌라에 있던 남자에게 귀신이 나타날까봐 겁이 나니 화장실까지 데려가달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들어서자 기겁하는 이 남자, 순간 변기물이 핏빛으로 물들어 버렸고요. 텔레비전에서는 귀신이 나오고요. 바로 뒷창문에서는 유령의 잔상이 나타났죠. 네, 이 모든 것은 이 남자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페놀프탈레인과 암모니아를 이용해 변기물을 빨갛게 만든 거였고요. 텔레비전 속 귀신은 창밖의 안테나 전선에 비디오 단자를 연결한 거고요. 창문에 나타난 유령은 창문 방충망에 암컷나방의 페로몬제를 묻혀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비치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굳이 이런 자작극을 저지른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4년 전 빌라 앞 공터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사건. 이 두 사람은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에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결국 공범의 얼굴이 수배 전단지에 노출되고 말았죠. 공범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시간을 벌어야 했던 남자는 근처 빌라에 정착한 뒤 귀신 소동을 벌여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한 겁니다. 굳이 유령이 나온다는 곳에 간다는 이분도 그렇고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는 코난도 그렇고 참 겁도 없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인성이와 가영이, 두 사람은 깊은 숲에 위치한 인형사 가족에게서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의뢰를 받아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엿듣고 있던 미국인 로버트 테일러를 만나게 되죠. 이후 한참을 걷다 우연히 유명한의 일행을 만나 비교적 수월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유명한과 하인성 둘 다 똑같은 집안의 발신자에게서 의뢰를 받았다니 뭔가 쎄한 이 느낌. 이후 일가에 도착한 이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낚싯줄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하죠.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 코난과 인성이, 어린아이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굉장히 좁은 창문 말고는 탈출구도 없는 상태에 문도 안에서 잠겨있어 별다른 정황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시신을 본 할머니는 거미님의 저주라며 유명한 거미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대로 인형사 가문이었던 타케다 가문. 하지만 가문의 후계자인 노부카즈가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미요괴를 봉인했던 신당에 창고를 만들었죠. 구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인형사 가문의 사람들은 정체모를 죽음에 놓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거미요괴에 의한 업보라는 전설. 시간이 흘러 늦은 저녁, 미란이가 도일에게 받은 휴대폰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가영이와 함께 방을 나서는데요. 마당을 뒤져봐도 헛간을 뒤져봐도 도통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 휴대폰줄. 거기에 가영이의 손전등도 방전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미란이가 새 건전지를 가지러 갑니다. 하지만 가영이를 혼자 둔 건 큰 실수였으니 홀로 남은 가영이는 바닥에서 하얀 구슬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드는 순간 범인에게 전기 충격기 공격. 잠시 후 미란이가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일행들은 가영이를 찾기 시작하고 우연히 창고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코난은 떨어진 압정과 비비탄 총알 그리고 여러 정황을 맞춰가며 조금씩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 범인은 미국인 로버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년 전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산사태에 휘말린 로버트. 그때 로버트를 구해주고 돌봐준 것이 간호사 경력이 있는 미사였는데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완치된 로버트는 일본어를 배워서 돌아오겠다며 귀국을 했고 3년 후 미사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인형 유통 담당자였던 네가시가 미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로버트는 욱하여 네기시를 살해하고 타케다 집안의 장남인 노부카즈가 미사를 학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함정을 설치해 그 창고에서 거미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게 살해한 겁니다. 사실 미사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3년 전 로버트가 떠나던 날 로버트가 그녀에게 고백하면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샤인이라고 써서 쌍둥이에게 주었지만 어린 쌍둥이들은 영어를 잘 몰랐던 탓에 미사에게 샤인을 죽으라는 의미로 잘못 전달했던 것. 가뜩이나 가정의 불화와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했던 미사는 쌍둥이가 잘못 전해준 이 한마디 때문에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라고. 워낙 긴 분량이라 감출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주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라의 초대를 받아 별장으로 놀러가게 된 코난과 미란이 산길을 걷다 별장을 발견하는데요. 때마침 다리 위를 건너는 정체불명의 남성. 후드 달린 망토에 붕대로 몸을 감싼 섬뜩한 비주얼. 어째 느낌이 쎄하죠. 이후 별장에 들어선 두 사람은 방을 찾기 시작하는데 미란이는 노크를 할 줄 모르는 건지 냅다 방문들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함께 별장에 묵을 세 사람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말죠. 이 정도면 고의 아니냐고. 이후 식당에 내려온 미란이와 코난은 동아리 회원 모두에 대한 소개를 듣습니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교 시절 특히 친했던 5명이 2년 만에 모인 거라고.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도 잠시. 보라의 언니가 2년 전 죽은 동아리 친구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와르르 맨션. 다운된 분위기 탓인지 저녁 준비, 지붕 수리, 산책을 한다며 뿔뿔이 흩어졌죠. 이후 잘생긴 남자와 얼떨결에 산책을 나오게 된 미란이. 때마침 번개가 치고 겁먹은 미란이는 숲으로 런. 겨우 한숨 돌리나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날라온 도끼. 혼자가 된 미란이를 몰래 뒤에서 기습한 겁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별장에 돌아온 미란이는 모두에게 붕대남에 대해 이야기해보지만 이미 전화는 먹통일 뿐더러 유일한 입구인 다리는 무너져 완전히 고립되었죠. 엉망이 돼버린 동창회.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펼쳐진 끔찍한 납치극. 황급히 숲으로 쫓아가 봤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토막난 다리와 손 그리고 머리까지. 소름. 이미 별장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붕대남이 침입하여 다시 미란이를 살해하려 들었고요. 번개로 인해 정전이 되자 또다시 습격해왔죠. 그때 모든 정황을 살펴보던 코난은 내부 범인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보라의 목소리를 빌려 추리를 시작합니다. 붕대남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대학 시절 유난히 친했던 아츠코와 료이치. 아츠코는 료이치에게 언젠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며 하늘빛 왕국이라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택한 아츠코. 료이치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시간이 흘러 우연히 동아리 친구였던 치카코의 영화를 보게 된 료이치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알고 보니 치카코가 아츠코의 소설을 그대로 베껴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 이에 충격을 받은 아츠코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전날 료이치에게 전화를 걸어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라며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형을 숨긴 채 치카코의 머리를 숨겨 운반한 것도 그렇고 붕대남의 인형으로 모두를 속였던 트릭도 그렇고 워낙 필터 없는 장면들도 많아서 그런지 코난 시리즈 중 손에 꼽힐 정도로 잔인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붕대남의 비주얼 진짜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허겁지겁 뛰어오는 한 여성을 발견한 아름이. 아무래도 수상한 느낌에 천천히 뒤를 밟던 그 순간 저택에서 도깨비부를 목격합니다. 다음날 목격담을 전해 들은 아이들은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그 저택은 5년 전 살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던 유령의 집으로 한밤중에 괴성이 들리기도 하고 저택에 들어간 들개가 다음날 뼈로 발견되기도 하고 온갖 악령이 눌러앉아 아무도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하죠. 뭐? 조금 무섭긴 하지만요. 명색의 소년 탐정단인 만큼 도깨비불의 진상을 밝혀보기로 결정. 방과 후 저택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둘 도착한 탐정단 아이들. 오늘따라 까마귀 울음소리에 천둥소리에 비는 또 왜 이리 많이 오는 건지 들어가기도 전부터 잔뜩 쫄아버렸는데요. 뭉치는 악령 퇴치를 위한 야구 배틀을, 세모는 인원수에 맞춘 손전등과 나침반을, 아름이는 배고플 때 먹을 간식들을 준비해왔다고. 이내 유령저택에 들어선 탐정단. 악마 모형의 조각상을 보고 놀라고 바람에 닫힌 문 때문에 또 놀라고 결국 코난의 뒤에 바짝 붙어버립니다. 참자 참아. 하지만 이 저택 뭔가 수상합니다.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도 있고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데도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닫혀 있어야 할 창문도 누군가에 의해 열린 흔적까지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은 세모는 서둘러 내려가 보는데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세모. 코난이 세모를 찾으러 나간 사이 뭉치까지 비명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은 저택의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하는데 아름이까지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코난의 기지로 겨우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이번에는 수상한 여성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 두 사람. 조용히 몰래 뒤를 따라 비밀 통로로 들어서는데요. 거대한 감옥에 gat힌 초췌한 모습의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든 여성은 감옥에 갇힌 남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천천히 사건의 발자취를 곱씹어보던 코난. 눈치 없는 양동이 때문에 딱 들켜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던 코난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감옥에 있던 남자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5년 전 대학 입시에서 3번 연속으로 실패한 남자는 아버지에게서 온갖 폭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그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말았죠.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어머니.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하실에 아들을 가둔 채 5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뒤틀린 모정의 결말일까요? 알고 보니 아들은 5년 동안 밤마다 아버지를 악몽에 시달려 소리를 지른 거라고. 음산한 분위기와 소름 돋는 비주얼까지 호러물에 가까운 에피소드였습니다.
베이커 대학교 축제 강연에 초청된 유명한, 그리고 그를 따라온 세 사람, 딱 봐도 길어질 듯한 연설. 벌써부터 지루한 느낌이죠. 그때 웬 대학생이 미란이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신들이 만든 유령의 집을 테스트해달라는 요청. 그렇게 세 사람은 유령의 집 앞에 도착하고 대학생 4명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 개조한 교실치고는 상당히 리얼한 모습에 시작 전부터 겁에 잔뜩 질리고 말았죠. 이들은 심령 동아리의 일원이라 절규 수술실을 테마로 한 유령의 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라벤더색 반팔티 차림에 진세훈과 분홍 반팔티 위에 녹색 조끼를 입은 봉태현은 세 사람의 유령의 집 가이드를 자처했고요. 공포스러운 분장을 한 유인나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앞서서 유령의 집으로 입장. 절규 수술실을 만든 동아리부원 문수민은 또 다른 좀비 역할을 맡게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입장한 유령의 집.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갖 크리처의 향연에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이후 일행은 겁에 질린 채 클라이막스 수술실 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의 배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살려달라며 미친듯이 발버둥칩니다.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번에는 양쪽에서 좀비들이 다가오고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섬뜩하게 웃는 연기를 하기로 한 유한나가 도통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녀는 이미 수술대 위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던 것. 이후 한자리에 모인 동아리 학생들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평소 안나가 죽음을 동경하여 비행을 일삼았던지라 경찰의 수사는 안나의 자의로 인한 사건으로 좁혀지게 되었죠. 그러나 코나는 이 사건을 동아리 부원 중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유령의 집으로 들어가 수술실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범인은 이 공간을 이용한 거야. 유한나 씨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럴듯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코난, 목소리를 빌려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는 수술대에 누운 좀비 환자 연기를 위해 테이블 2개를 이어붙인 수술대 위에 시트를 덮고 누워있었으며 그녀에게 접근한 범인은 피해자의 입에 독약을 넣고 일어나지 못하게 강제로 억눌러 그녀를 살해한 뒤 자신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누운 자세로 실제로 발버둥치는 흉내를 냈던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몇 달 전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동아리 친구 하시오. 그는 자택에서 독약을 먹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시오를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뭔가 수상스러운 안나,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안나가 시오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독약을 먹었을 때의 상황을 영상물로 남기라고 강권했다고. 이후 분노에 가득 찬 진세웅은 수술실을 꾸며 범행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워낙 흔한 소재의 공포 에피소드라 큰 기대는 안 했지만요. 유령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휘몰아치는 장면들과 수술실에서의 필터 없는 이 장면은 진짜 소름이네요. 인기 복화술사인 이성대의 공연을 보러 간 세 사람. 마치 인형과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 명령기에 푹 빠져있는 듯하죠. 공연이 막을 내리고 어쩐 일인지 복화술사 이성대를 찾아다니는 유명한,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순간 손에 칼을 쥔 채 비명을 지르는 이성대를 발견합니다. 마치 자아가 분리된 듯한 모습이죠. 알고 보니 이성대는 자신이 다중인격이라 아내를 살해할지도 모른다며 유명한에게 자신을 감시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함정이 감시를 할 리가 있나요? 유명한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의뢰를 거절합니다. 다음날 사무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성대의 제자인 재민의 다급한 전화였는데요. 이성대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사건 현장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여성의 시체와 두 사람이 남아있었죠. 이후 치조에 들어간 이성대.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자아가 이를 저지른 것 같다며 시인했지만요. 뭔가 찜찜한 이 느낌. 같은 시각 제자인 재민도 취조에 들어서고, 재민은 반대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지만 속속들이 증거가 밝혀지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코난이 아니죠. 유명한의 목소리를 도움삼아 이성대의 집에 들어가 추리를 시작. 서로 바뀌어버린 트로피의 위치와 안경에 붙어있는 시로라기 하나를 발견.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죠. 범인은 재민이 아닌 이성대였던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이성대. 그는 모든 죄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제자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하얀 장갑을 착용한 뒤 미리 훔쳐놨던 안재민의 안경에 피를 묻힙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현장을 본 안재민이 놀라서 신고를 하는 틈을 타 그의 가방에 몰래 피 묻은 안경을 집어넣었죠. 네, 이성대는 자신이 용의자로 체포된 다음 유명한 탐정의 추리로 혐의를 벗은 뒤 계획대로 죄를 제자 안재민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 이 사건은 인형 안에 숨겨진 피 묻은 하얀 장갑을 찾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진짜 범인은 반전의 반전으로 복화술사 본인이었다는 이야기. 수시로 바뀌는 이성대의 기괴한 모습과 인형의 소름 돋는 웃음소리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 시절 많은 잼민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코난. 요즘은 많이 순해지긴 했지만요, 역시 공포 에피소드가 꿀잼이네요. 마무리. 아직 코난 속 신기한 일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명한